내 이름은 김정숙. 올해 68이다. 서울 같은 곳에서 이 나이까지 산다는 건 수십 년 비바람 맞은 늙은 느티나무처럼 뿌리는 깊게 내렸지만 잎사귀는 거의 다 떨어진 것과 같다. 내 인생의 절반은 속뼈 끓는 뽀얀 김 속에서 흘러갔다. 저 원조 할매 해장국 가게는 남편이 내게 남긴 건이자 내 손으로 떠나보낸 것이기도 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 민준이와 커다란 솥 하나만 남겨두고 갔다. 나는 그 솥 하나에 의지해 한 국자 민준이를 키워냈다. 대학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번쩍이는 타일이 붙은 행복 아파트에도 들여보냈다. 이제 나는 늙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제일 좋은 솥뼈를 고를 기력도 무거운 국자를 번쩍 들어 올릴 손목의 힘도 더는 없다. 한 번 굽은 허리는 귀퉁이가 접힌 낡은 종이처럼 다시는 꼿꼿하게 펴지지 않는다. 나는 가게를 팔았다. 달아빠진 테이블과 의자, 뽀얀 김에 누렇게 변색된 벽의 낡은 사진들까지 전부 합쳐 3억 원을 손에 쥐었다. 이 돈은 4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은 노동과 수많은 불면의 밤을 바쳐 마련한 내 노후 자금이자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내 아들 박민준, 42살 먹은 내 아들과 며느리 최지연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손주를 데리고 내가 새들어 사는 작은 단칸방으로 찾아왔다. 지연은 보기만 번지르르한 과자 상자를 들고 봄꽃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두 손을 비비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엄마, 저한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어요. 선배 하나가 수입와인 사업을 같이 하자는데 지금 딱 초기 자본금이 모자라요. 엄마, 이 사업만 성공하면 앞으로 엄마는 사장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큰 집 사드리고 사람 써서 편히 모실게요. 지연이 옆에서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님, 맞아요. 민준 씨가 이 사업 때문에 며칠 밤을 꼴딱 세웠다고요.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우리 손주 교육이며 어머님 노후까지 훨씬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나는 남편의 젊은 시절을 일곱팔은 빼닮은 아들의 얼굴을 그 애의 눈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이 이글거리는 빛을 보았다. 내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 한평생이 결국 저 녀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사장님 어머니라니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그들이 내민 얇은 A4 용지 한 장에 이름을 적었다. 프린터로 찍힌 투자계약서라는 네 글자 아래 내용은 어이없을 만큼 간단했다. 나 김정숙이 박민준의 사업 프로젝트에 3억 원을 자발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빽빽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내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을 남김없이 아들에게 송금했다. 돈이 넘어가자 그들은 약속대로 나를 행복 아파트로 데려갔다. 나는 정말로 좋은 날이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머물게 된 곳은 그들이 말한 볕 잘 드는 큰 방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창문도 없는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골방이었다. 내 짐이 채 풀어지기도 전에 지연은 손주의 학원 시간표가 적힌 종이를 내게 건넸다. 어머님, 이제 애는 좀 부탁드릴게요. 저랑 민준 씨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명품 가방을 소파에 툭 던져놓고는 팩을 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이 집의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가 되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새 식구의 아침밥을 차려야 했다. 민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했지만 지연은 냄새가 역하다며 서양식으로 빵과 샐러드만 먹었다. 손주는 더 까다로워서 이건 안 먹네, 저건 싫으네 투정을 부렸다. 나는 매일 아침 식사 준비만으로 부엌에서 1시간이 넘게 허리를 숙여야 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들은 각자 회사로 학교로 떠나고 집 안가득 어지러운 흔적만 남았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들이 아무데나 벗어 던진 옷들을 주워다 빨고 널고 다시 각을 잡아 개어 옷장에 넣어주어야 했다. 오후에는 손주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온갖 학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오면 나는 또다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내야 했다.
지연은 늘 식탁에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님, 오늘 국이 좀 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짜게 먹으면 피부에 안 좋대요. 어머님, 볶음 요리에 기름 좀 덜 넣으시면 안 돼요? 너무 느끼해서 살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을 뿐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내 앞에서 대놓고 민준에게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자기야,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 혹시 어머님한테서 나는 노인 냄새인가? 나는 마침 갓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던 참이었다. 그 말은 얼음 쏜 곳이 되어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 그건 40년 넘게 속뼈를 고아낸 냄새. 당신 남편과 아들을 위해 수없이 빨래한 세제 냄새. 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땀이 뼈에 스민 냄새란 말이다. 나의 푸념은 그들 귀에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었다.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엄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저희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지연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서운한 듯 말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제가 뭘 잘못했나? 결국 모든 잘못은 내 몫이 되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모든 서러움과 눈물을 식탁 위 남은 음식물과 함께 뱃속으로 삼켜 넣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밤이 깊어지면 종종 창문 없는 그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내 인생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문했다. 그 3억 원은 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믿었지만 이제 와보니 내 스스로에게 채운 종신형 족쇄에 불과했다. 나는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짜내고 남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깻목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연은 평소와 달리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유난히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신 거 위로해드리려고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등 뒤에서 인쇄된 여행 일정표 몇 장을 꺼내 보였다. 베트남 다낭 가는 비행기 표 예약했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휴가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얼어붙었다. 해외여행이라니.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일정표에 인쇄된 푸른 바다와 하늘 사진을 아들과 손주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모든 희생과 서러움을 마침내 이 아이들이 알아주는구나 싶었다.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이 늙은 어미가 있구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며칠간은 허리 통증마저 가시는 듯 했다.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몇 번이고 다림질하고 10수년 넘게 쓴 낡은 가죽 가방을 닦고 또 닦았다. 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바깥 세상을 구경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출발 당일 우리는 크고 작은 짐들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은 여행 가방을 끌며 행복한 미소를 띤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연과 민주는 각자 새로 산 번쩍이는 명품 캐리어를 밀었고 손주는 그들 사이에서 신나게 뛰어다녔다. 나는 내 낡은 가방을 들고 그들 뒤를 따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탑승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였다. 지연이 갑자기 돌아서며 난처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내가 만든 음식을 타박할 때 수없이 봤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 성수기라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을 했대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머님 표만 발권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휑하고 울리며 새하여졌다. 오버부킹. 내 표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혹시나 장난치는 기색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된 동정심만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민준도 서둘러 거들었다. 그는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신발 끝만 쳐다보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 그냥 택시 타고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돌아올 때 다낭에서 제일 맛있는 특산품으로 선물 사올게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세 식구가 내 앞에 서서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철없는 손주는 옆에서 아빠, 엄마, 빨리 가요. 비행기 떠나겠어요. 하고 재촉했다. 나는 그들의 새 캐리어를, 지연의 손에 들린 처음 보는 명품 가방을, 민준이 신은 값비싼 운동화를 쳐다보았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영하 수십 도의 냉동 창고에 던져진 것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가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수십 년의 사랑, 수십 년의 헌신이 이 순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나는 심지어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분명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였을 것이다. 괜찮다. 나는 내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민준과 아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새 식구의 단란한 뒷모습을,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바라보았다. 돌아서서 나는 천천히 공항 터미널의 한적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며칠 전 아들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었다. 그때는 그저 중요한 영수증처럼 보이는데 왜 버렸을까 이상하게만 생각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여행사 영수증을 펼쳤다. 그 위에는 칼로 새긴 듯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베트남 다낭 5일 4박 디럭스 가족 패키지. 예약자 박민준. 여행 인원 3명. 예약 일자 2개월 전. 3인용 패키지. 2달 전 예약. 애초에 이 여행에 내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나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말도, 식탁에서의 그 깜짝 선물도 결국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기 위해 그들이 공들여 설계한 사기극에 불과했다. 나의 3억 원짜리 창업 자금은 그들이 해외에서 흥청망청 쓰는 돈으로, 그들의 몸에 걸쳐진 번쩍이는 명품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눈물이 모두 말라버리는 듯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집이라는 곳은 이제 내가 돌아갈 의미가 없는 곳이 되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늙고 무감각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주소록을 열어 번호만 저장해두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름을 찾아냈다. 서대문구 법률구조공단 오 변호사.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수화기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이제 시간이 괜찮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솥앞에서 땀 흘리며 살았다. 이번에는 그놈들이 피눈물 맛을 보게 할 차례다. 나는 택시를 타지 않고 늘 그랬듯 시내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객차 안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에 지친 얼굴들로 가득했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보았다.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명료했다. 인천공항의 소음, 지연의 거짓 미소, 민준의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3인 디럭스 패키지라고 적힌 그 영수증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눈앞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뺏기고 텅 비어버린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남았다. 지하철이 서대문역에 멈췄다. 나는 안내판을 따라 낡은 주민복지회관 건물을 찾아갔다. 서대문구 법률구조공단은 3층 구석에 있었고 입구 간판은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값싼 인스턴트 커피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훅 끼쳐왔다. 사무실은 넓지 않았고 온갖 서류와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젊은 변호사 몇몇이 서류에 코를 박고 일하는 중이었다. 오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다. 30 중반쯤 되었을까?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다소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그는 지난번 동네에서 열린 무료 법률 강좌 때
내 상속 관련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정숙 어르신,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그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종이컵을 쥔 손으로 온기가 차가운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나는 서두를 꺼내지 않고 내 장바구니에서 수없이 들여다본 서류철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오 변호사 앞으로 밀었다. 오 변호사님, 이건 아들이 쓰라고 해서 서명한 투자계약서입니다. 나는 그 얇은 A4 용지를 가리키며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 은행 이체 내역이고요. 3억 원, 한 푼도 빠짐없습니다. 오 변호사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어르신, 이 계약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 끝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여기에 자금 용도가 박민준 씨의 상업적 투자 프로젝트의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없지만 용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그 돈으로 자기 처자식 데리고 베트남 다낭으로 호화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요. 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 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전문가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통에서 주워다 곱게 편 여행사 영수증을 계약서 옆에 놓았다. 이건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예약 날짜가 2달 전이에요. 제가 돈을 주기 훨씬 전이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영수증을 들어 계약서, 이체 내역과 번갈아가며 날짜를 대조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나를 대신해 분노하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상황은 명백합니다. 그는 서류들을 정리해 내 앞으로 다시 밀어주었다. 박민준 씨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창업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어르신의 자금을 편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신 이 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액 즉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오늘 이곳에 온 단 하나의 목적이었다. 우선 그가 이 돈을 더 이상 탕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오 변호사의 말투가 단호해졌다.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시죠. 어르신께서는 자금의 합법적인 대여자로서 사기 및 약정된 자금 용도 위반을 근거로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아드님의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긴급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동 계좌까지 포함해서요. 계좌를 동결한다고요.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 단어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계좌가 동결되면 그가 해외에서 호텔비든 쇼핑이든 어떤 결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어르신의 남은 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변호사는 나를 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수십 년의 서름을 억누르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변호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즉시 택시를 타고 민준의 계좌가 있는 무리제일은행 본점으로 향했다. 은행 안은 서늘한 냉기가 돌았고 반듯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은 업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오 변호사가 준비해준 모든 서류 내 신분증, 그 허술한 계약서, 3억 원 이체 증명서, 여행사 영수증 사본, 그리고 오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보전 신청서를 창구 너머에 제법 영리해 보이는 지점장에게 건넸다. 지점장은 처음에는 의례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얼굴에서 미소가 점차 사라졌다. 그는 계약서의 조항과 이체 내역을 몇 번이고 대조했고 여행사 영수증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사무실에는 프린터가 돌아가는 윙소리만 들렸다. 고객님, 그가 고개를 들고 신중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금의 수취인은
고객님의 아드님이신 박민준 씨입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건 제가 사업하라고 준 돈이지 휴가 가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그 애가 정도를 걷지 않았으니 제가 돈을 회수해야겠습니다. 나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가 그를 설득한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화기를 들어 은행 법무팀과 20분 가까이 통화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서명하고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붉은 인감도장을 꺼내 마지막 서류 위에 힘껏 내리찍었다. 쾅 하는 소리가 조용한 은행 로비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처리되었습니다. 김정숙 고객님. 지점장은 내게 접수증 한 장을 건넸다. 제출하신 증거에 근거하여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박민준 씨 명의의 모든 예금 계좌, 증권 계좌 및 연계된 신용카드는 지금 이 시간부로 동결됩니다. 추후 자금 회수 절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그 얇은 접수증을 받아들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그것을 챙겨넣고 오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나섰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눈앞의 모든 것이 이토록 선명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노인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이제 영원히 달라졌다는 것을. 예상했던 통쾌함은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텅 빈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다. 이것은 마음속 깊이 상처 입은 한 어미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들이 다낭에 도착한 다음 날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내 아들 민준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벨소리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참을 내버려 두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안부 인사 대신 분노와 전류에 섞여 날카롭게 찢어지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씀 좀 해보세요. 호텔비 결제가 안 돼요. 제 카드, 지연이 카드, 전부 다 정지됐다고요. 유효하지 않은 카드라고 떠요. 엄마가 우리 통장에 무슨 짓 한 거 맞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가득했다. 마치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나는 그가 소리치는 것을 다 듣고 나서야 수십 년 만에 가장 평온하고 느린 말투로 입을 열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알려주듯. 민준아, 그 3억은 내 사업 자금이지 내 처자식 데리고 해외에서 흥청망청 쓰라고 준 돈이 아니란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더 격렬한 폭발음이 터져나왔다. 사업. 무슨 사업이요? 그거 원래 엄마 돈인데 우리한테 좀 쓰면 어때서요? 우리가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카드를 다 막아버리면 우리더러 지금 해외에서 어떡하라고요? 우리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다니. 나는 가볍게 웃음 지었다. 온기 하나 없는 웃음소리였다. 죽지 않아. 너희도 이제 어른인데 너희가 떠난 여행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한테서 돈 가져갈 때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말했잖니? 엄마가 어떻게. 그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지연이 휴대폰을 빼앗은 듯 했다. 어머님. 제가 빌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공항에서 내게 죄송하다고 말할 때처럼 가련하게 들렸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계좌 좀 풀어주세요. 저희 지금 호텔에 갇혀서 돈 한 푼 없어요? 밥 먹을 돈도 없다고요. 돌아갈 비행기 표 값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공항에서 나를 쓸모없는 짐짝처럼 버리고 갈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기억이나 했던가? 내 노후 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 호텔에 묵을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떠올리기나 했냔 말이다. 나는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그러나 그녀의 심장에 무겁게 박히도록 나지막이 말했다. 지연아, 내가 인천공항에서 웃으면서 표가 오버부킹 됐다고 나 혼자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했어야지. 전화기 저편, 지연의 울부짖음이 뚝 그쳤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만 남았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원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희는 어머님 아들이고 손주잖아요. 그래, 나는 창밖에서 소용돌이치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말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어미고 할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거란다. 자기 것이 아닌 것에는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한 선택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주소록을 열어 내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연이라는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나를 위해 소면 한 그릇을 삶았다. 변변한 고명도 없이 간장과 참기름 몇 방울만 넣었다. 나는 새들어 사는 집의 작은 식탁에 앉아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천천히 국수를 먹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입맛이 아닌 오직 내 허기를 위해 밥을 지어 먹었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무심한 눈동자들처럼.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어둠 속에서 각성한 후에 첫 저녁 식사를 마쳤다. 눈물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과 자유만이 있었다. 오늘부터 김정숙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산다. 나는 그 숨막히는 단칸방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오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준이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은행과 법원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 물론 3억 원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이틀간 흥청망청 써버린 돈에다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니 내 통장에 다시 들어온 돈은 2억 8천만 원 남짓이었다. 나는 되찾은 이 돈으로 그들이 약속했던 큰 집을 사지도 은행에 넣어두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지도 않았다. 내 뼛속까지 나는 평생을 소답해서 보낸 여자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은 나를 고인 물처럼 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서울의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망원시장 근처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찾아냈다. 테이블이 고작 5개뿐인 시끄러운 골목 안에 비좁게 자리한 곳이었다. 옆집은 생선가게, 앞집은 채소가게라 공기 중에는 늘 비릿한 생선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게 익숙한 냄새였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새로운 주방기구와 테이블을 들여놓았다. 나는 간판을 내걸었다. 빨간 바탕에 흰 글씨, 여전히 익숙한 그 이름 원조할매 해장국. 다시 문을 여는 날, 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한때는 지긋지긋했던 그 시간이지만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일어나니 마음속에 활력이 넘쳤다. 나는 시장에 나가 수십 년간 얼굴을 익힌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나의 복귀에 놀라워하며 저마다 가장 신선한 소뼈와 채소를 덤으로 얹어주었다. 첫 솥의 국물이 새벽 안개 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자 진한 뼈 국물 향기가 금세 골목 가득 퍼져나갔다. 나는 능숙하게 대파를 썰고 깍두기를 준비했다. 모든 동작이 뼛속에 새겨진 기억 같았다. 이제 누가 짜다 하거나 누가 기름지다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오직 내가 40년간 만들어온 가장 정통의 맛을 낼 뿐이었다. 가게는 작았지만 장사는 예상외로 잘 되었다. 시장 상인들이 나의 첫 손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수십 년 변치 않은 내 손맛을 좋아했고 내 해장국 한 그릇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말했다. 이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이들도 냄새를 따라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손발이 빠른 여대생 하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였다. 이름은 아름이, 늘 웃으며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살가운 아이였다. 가게는 바빴지만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감탄사를 듣고 아름이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났을까? 그 악몽 같던 날들을 거의 잊어갈 때쯤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날 오후 가게는 한산했다. 내가 뒷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나는 손을 닫고 앞으로 나갔다. 박민준과 최지연이 서 있었다. 그들은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살이 훌쩍 빠져 눈두덩이 퀭했고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했다. 한때는 번듯했던 셔츠는 구깃구깃했다. 지연은 더욱 초췌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묶었고 눈가의 잔주름과 다크서클을 더 이상 가리지 못했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거만하고 우월한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초라함과 낙담만이 남아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민주는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지연도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본물 터진 듯 쏟아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주는 내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부짖었다. 저희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이었어요. 지연도 옆에서 울며 소리쳤다. 어머님, 저희 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영사관에서 돈 빌려서 겨우 비행기 표 샀어요. 여권도 다 뺏겼고요. 지금 돈 한 푼 없고 직장도 잃고 집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나는 내 발치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참회는 너무나 진실하게 들렸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다리를 빼내고 돌아서서 펄펄 끓는 솥 앞으로 걸어갔다. 끓어오르는 솥뼈 국물의 뜨거운 김이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다. 나는 국자를 들어 솥안을 휘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말했다. 밥 먹고 싶으면 돈 내고 사 먹어. 우리 가게는 빈대 붙어 먹는 사람 안 키운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가게 안에서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민준과 지연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는 다시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간을 보고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름이에게 말했다. 아름아, 저기 저 손님상에 깍두기 좀 더 갖다 드려라.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들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떠나가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을 때 나는 몸을 돌렸다. 아름이가 막 새로운 손님에게 내어갈 해장국을 한 그릇 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불러 세우고 솥에서 푹 익은 고기와 내장을 한 국자 듬뿍 퍼서 그릇에 더 얹어주었다. 작은 산처럼 수북하게. 자, 저 손님은 고기 좀 많이 넣어드려라. 은혜가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름이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해장국 그릇을 들고 손님에게로 향했다. 시장의 소음, 손님들의 대화 소리, 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이 뜨거운 김, 이 소란스러움, 이 온전한 내 가게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도감과 자유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니다. 나는 그냥 김정숙, 이 원조 할매 해장국 가게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반평생을 끓여낸 이 해장국처럼 쓰라리고 고된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하고 자유로운 맛으로 깊어졌다. 엔드.